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징기스칸 신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태무진 징기스칸의 어린 시절 아주 고생 많았던 징기스칸의 시절을 한번 쭉 저희가 리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애들도 좀 낳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이럴 때 항상 하나의 어떤 대나무가 커지려면 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디를 지어야지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칭기스칸 같은 경우도 예전의 인연들하고 또 매듭을 한 번씩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던 자무카와 일전을 겨루게 된 거죠. 한번 싸우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자무카의 흔히 말하는 남동생 중에 한 명이 태무진의 부하에게서 말 한 피를 훔쳤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발전해 전쟁이 됐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자무카가 너무 잔인한 행동을 했다 말이죠. 뭐냐면 전투에 이겼는데 그 이제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네.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머리를 참수해버리고 그리고 가마솥에 삶아 넣어가 죽여버렸거든요. 네? 너무 잔인하다. 근데 이제 몽골에는 그 당시에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피를 땅에 흘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피를 땅에 흘리는 거. 그래서 삶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참수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피에 영혼이 들어있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영혼이 들어있는데 피가 땅에 흘러지잖아요. 목을 베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영혼이 땅에 흘러 들어가서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몽골이 그 훌레구였습니까? 거기가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 공격했을 때 그 왕을 너는 귀한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넌 귀한 사람이니까 절대 피가 이렇게 땅에 흘러 들어가면 저주 받으니까 우리 너 명예롭게 죽게 해줄게 해가지고 카페트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말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밟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게 명예롭게 죽게 해주는 거다 이거죠. 카페트로 똘똘똘 만 상태에서 이제 말이 지나가면서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뼈가 다 그냥 참수해라. 참수하면 피가 땅에 흘러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걸 삶아 죽이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액체가 증발돼 보니까 그것도 영혼이 다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참수도 하고 그러니까 다 저지르는 거죠. 본래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교수를 좋아하거든요. 목을 매 차라리 이렇게. 예. 자무카가 뭐 아주 되게 섭섭한 게 있었는 모양이네요. 네, 하여튼 무자비한 짓. 뭐 이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하도록 태무진이 유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스텝의 여론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된 거죠. 다 태무진한테로 여론이 민심이 완전히 흘러가게 됐고. 다른 부족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자무카네나 아니면 저 태무진네도 큰 세력은 아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완전 여론을 좀 자무카한테는 안 좋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자무카를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 자무카가 도망을 쳤는데 자무카 부하들이 이제 자무카를 생포해서 자기 지도자를 데리고 온 거죠. 자, 우리가 자무카 잡아왔다. 그때 자무카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무카가 형제여, 너는 이 바로 나를 배신한 얘들을 가만히 두고 보겠는가? 그럴 수 없지. 얘가 자무카를 데려온 애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너희는 어떻든 자기의 장군을 어떻게 주군을 배신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 놈들은 언제든지 나도 배신할 수 있다. 그리고 자무카에게는 나중에 놓아주겠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같이 일하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겠다. 근데 자무카가 거절하고 그냥 죽여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명망을 얻게 되고 하니까 이제 뭐 타타르하고도 싸움에서 계속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타타르 칸의 막내딸하고 그 막내 언니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적의 딸들을 이미 있는데 보르테는 있지만 뭐 보르테가 유명한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좀 보르테한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통해가지고 보르테에게 말해라고 하니까 보르테가 그런 이야기 하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매를 동시에 취한다. 두 겹으로 된 옷감은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고 세 가닥으로 된 밧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많이 한 명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 자매라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다 커가니까 결국 아버지로 삼았던 옹칸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점점 세지니까. 그래서 옹칸한테 자 우리 사돈 맺읍시다.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겹사돈 합시다 하니까 옹칸 입장에서는 이런 촌놈이 너는 내 사냥개야. 내 영토를 지켜주는 사냥개면 되는데 뭘
이런 촌스러운 내 놈이 이런 우리 우하고 세련된 우리 집안하고 혼사를 맺으려 하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옹칸하고 태무진 사이에 이제 갈등이 높아졌고 옹칸이 태무진을 치려고 하니까 태무진도 또 반역에 때가 왔다고 순동해가지고 결국 이제 옹칸 부자를 결국 뭐 격퇴하게 되는 거죠. 죽이나요? 아니 옹칸 부자는 도망치다 죽어버리고 자, 그 상태에서 캐레이드족을 학살하지 않는 거예요. 태무진은. 그래서 오히려 입양하고 서로 그 고아가 되는 입양하고 서로 혼인해라. 자 이게 뭐 유럽까지 그 소식이 건너갔다는 거죠. 기독교 왕이 죽었다 이거죠. 어떻든 간에. 저 동쪽에 있는 기독교 왕이 죽었다더라. 옹칸이 죽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태무진은 1204년에 42살의 나이에 결국 그 몽골 스텝 일대를 다 통일하게 됩니다. 이제 타타르, 케레이드, 나이만족 다 파괴해버리고 전 지역을 통일하는 거예요. 42에 42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 이 유목 지역에 위구르 제국 붕괴 이후로 최초로 이제 통일이 됐다는 거죠. 20대 중반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한 그렇죠. 10몇 년 만에 네. 근데 이게 정복하는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나 봐요. 아니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옹칸의 갈등을 통해서 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무카가 나이만족하고 연합했는데 그 연합한 걸 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네, 이렇게 네. 세력이 커지는 과정이군요. 근데 결국은 딱 이렇게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복수를 시작해요. 우리를 버렸던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맞습니다. 버렸던 맞습니다. 친척들을 삼촌 2명 바로 잡아갖고 처형시켜버려요. 힘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재밌죠. 자, 어릴 때는 이복형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옹칸 양아버지를 죽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들도 했고 의형제 자무카도 죽이고 참 어떻게 보면 살모사도 아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엮이고 얽히고 설킨 이 시족 부족 관계에서 결국은 통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희생이 불가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칭기스칸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칭기스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바다란 뜻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새로운 네. 이제 호칭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통일하고 나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이렇게 통일하고 나니까 예전에 그 유목 제국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결국 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문자가 없으면 안 당시에 되겠다. 문자가 없었군요. 그 이제 유목 민족의 문자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구르 알파벳을 몽골에 맞춰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예.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어나 그 아랍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네. 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중국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네. 재미있는 게 위구르 문명이 본래 마니교라는 종교를 모델로 삼았거든요. 네. 그 마니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마니교. 마니산? 마니라는 사람. 많이 마니산은 아니고. 네. 많이 그러니까 이 마니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3세기였나 4세기 사람인데 네. 그 지금의 시리아 쪽 사람인데 네.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의 종교들에 반대해 가지고 그 일종의 여러 종교를 통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다양한 언어 형태로 표현되고 다양한 위인들로 나타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조로아스트처럼 빛과 어둠이 본래는 빛이 순수했는데 물질에 어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향해서 순수하게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리스 철학하고 엮어가지고 그 네. 마니교가 됐는데, 요게 이제 위구르 문명에 여러 가지 큰 이제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이 태무진이 이제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마니교적인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끼쳤군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케레이드족의 또 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10여 명을 데리고 오니까 네. 또 이제 같은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케레이드의 세 칸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럼 반역자에 따라고 나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주고 결국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좀 안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에서 너무 순교, 고문 이런 이야기나 그 형상 묘사 이런 걸 좀
좀 실행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태무진은 바로 좀 만이교적인 네, 네, 생각들하고 많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파벳 문자와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칭기스라는 호칭이죠. 네. 단호한 기상의 군주, 칸도 뭐 군주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의지 군주다 이런 뜻이죠. 징기스칸. 네. 강력한 왕이다. 바다와 같은 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름 옹칸 밑에서 칸의 명칭을 부여받았을 때는 3만 명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1206년에 칭기스칸 등극할 때는 100만 병력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100만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 특징은 뭐 아주 노예 가문 출신도 그 능력주의 다 쓴단 말이죠. 네. 다 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이제 특히나 유목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 수 틀리면 탈주,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 잠수 타는 거. 그걸 파벌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10명의 전사단이 요 군부대의 원리를 가정행정 조직에도 딱 부여해가 10가구로 딱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그 단위를 떠나지 못하게 딱 서로 이제 우리 오책임 담당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탁탁탁 구성해가지고 조직화를 조직화를 취해가는 거죠. 오가작동법.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제국으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대파가 생겨나는 거죠. 애초에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자기가 처갓집 있을 때 네. 8살 때 자기를 데리고 온 목미크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자목하고 싸움할 때 칭기스칸 편을 붙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칭기스칸한테 와가지고 칭기스칸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호엘론에 이제 새로운 남편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새아빠네요. 그렇죠. 이 새아빠 아들 테브 탱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여기가 약간 샤먼이고 욕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꿈꾸려고 칭기스칸의 남동생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칭기스칸하고 그 남동생들, 형제들을.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아까 바로 밑에 남동생, 게라는 뜻의 카사르라는 네. 이 사람이 몸도 크고 살도 잘 속여 칭기스칸이 항상 약간 미묘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했는데 네. 자꾸 저기 칭기스칸한테 가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카사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카사르한테 가서는 야, 네가 형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샤먼이 있으니까 꿈에서 내가 카사르가 위대한 칸이 되더라라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바로 카사르는 도망을 치고 또 카사르가 도망을 친 거는 카사르가 칭기스칸이 또 이제 어느 부족에 아까 말씀드린 케레이드족의 그 칸의 딸을 결혼 못 하겠다고 이제 이혼한 거잖아요. 네. 딴 데 줘버렸으니까 네. 새로운 이제 그 쿨란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쿨란을 유혹하려 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도망을 쳤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때 이 카사를 딱 잡아들인 거죠. 그러면 잡아들이면 이제 사실 딱 처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엄마 호엘룬이 개입하는 거죠. 지금 보면 엄마 호엘룬 입장에서는 자기 살고 있는 지금 남자의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개입돼 있고 자기 지금 바로 친아들 카사르도 친아들 다 개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기스칸한테 딱 달려간 거죠. 그래 가서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가슴을 쫙 드러내면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들을 너는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 젖을 다 카사르도 먹고 너도 먹었단 말이야. 너 죽일래? 이런 거지. 엄마가 대단하네. 엄마의 순발력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호엘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자꾸 커지는 와중에서 끊임없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얼마 안 있어 엄마 사망해버리고. 자, 이 와중에 이제 테브 탱거리가 자꾸 한마디로 말, 엄마의 새아버지의 데리고 온 아들이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 테브 탱거리라는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 태무게한테 뭔가 여러 가지 일로 모욕을 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태무게가 바로 형한테 달려온 거죠. 형님이 살아있을 때도 지금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님 돌아오시고 나면 저놈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바로 칭기스칸의 부인 보르테가 저놈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 칭기스칸이 그 막내에게 그래 그러면 너가 알아서 처치해라 허락을 한겨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허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을. 에? 허리를 부러뜨리고 방치를 하니까 천천히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 다 지나갈 거라고. 아우 참 그런 식이죠. 요절을 시켜버렸고. 네, 진짜 요절이죠.
요절을 낼 놈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허리를 요절을 내고 몽니크하고 그의 여섯 아들은 그래도 우리 엄마하고 살았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또 어릴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데리고 왔고 살리는 주되 살리는 드리는데 권력은 다 박탈. 이후로 징기스칸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시비를 거는 몽골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걸로 확실하게 이제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징기스칸이 결국 권력자는 도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응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종교도 다 허용해 주는데 종교 지도자가 도전하면 살려주지 않아요. 인간이 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늘의 대리인이다. 근데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신에게 불복종한 행위다. 그래서 나는 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종교인들이 어떻든 뭐라고 할까 하늘의 뜻을 우리가 대행한다 하니까 네. 사람들한테 이 의식 세뇌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 이 사람들만 잘 보습하면 이 사람들 몇 명만 보습하면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좋으니까 종교인들한테 또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통치 엘리트는 종교는 절대 안 쓰는 거죠. 통치 엘리트는 누구? 전사부대. 권력은 그런 사람들은 안 맡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상징 권력으로 막 그냥 내가 예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거예요. 종교의 법률은 종교에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은빛 리본이다. 은빛으로 만든 리본이다. 근데 황제의 법률은 뭐냐? 황금으로 만든 멍에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본은 언제든지 풀어헤칠 수 있잖아요. 은빛이고. 근데 황제의 법률은 뭐냐? 멍에 있죠. 이 목에다가 멍에. 주면 꼼짝 못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황제의 법률은 그 종교의 이 법률보다 한 단계 위다 이거죠. 근데 그 징기스칸이 이제 요 책을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종교적 자유를 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세계 제국을 계속해서 그 만들어 펼쳐나가는 나가죠.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네. 예.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조금 이따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미 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금. 몽골 스텝 정도 지금은. 네. 그죠. 근데 왜 자꾸만 저쪽으로 더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당시에 금속이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금속 말고 가장 중요한 제품은 또 비단이에요. 중국에 비단이 있잖아요. 네. 왜 비단이 중요하느냐? 이 몽골에서는 목욕을 잘 못하잖아요. 물도 귀하고. 네. 그러면 목욕을 못하고 이러니까 이 위생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라든지 벌레가 생기기 좋잖아요. 네. 근데 뭐 중국에서 만든 비단은 촘촘하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비롯한 벌레들이 파고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하기 쉽지 않은 몽골에서 비단은 완전히 귀중품이고 최상품이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 비단이 말입니다.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화살촉 있죠. 이게 날라오면 솜처럼 감싸주는 거예요. 일종의 방탄섬유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촉이 박혀가 빼낼 때라도 감염이나 이런 걸 더 덧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방탄조끼도 되고 그러니까, 네, 비단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온몸의 털을 다 왁싱해버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고요. 네, 몽골 사람 다 왁싱해요. 모든 걸. 그때 네. 그 당시 어떻게 왁싱했을까요? 칼이잖아요. 아 면도. 네, 면도? 왁싱해. 그러니까 변발도 하지만 변발도 하는 이유고 변발도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털도 거의 다 약간이 뭐 이때지만 나머지 온몸의 털을 다 왁싱 다 면도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단 제품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이 유목은 항상 새로운 물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이 안 되면 약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정착 문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네. 징기스칸은 늑대처럼 접근하는 거죠. 늑대. 늑대는 어떻게 하냐면 가축대를 늑대가 사냥할 때 네. 자 보세요. 내 새끼들을 보호하겠다는 순말 암말 이런 데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뭐 늙었든 어리든 가장 약하고 느린 말을 먼저 공격하거든요. 늑대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가장 이제 이게 할 때 포위를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날뛰게 한 다음에 사포해갖고 하나씩 서로 막 각계 약진하고 각계 도망칠 때 한 마리씩 느긋하게 잡아들이는 방식. 사냥하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랄까 기마민족들이 전략적인 데 능하단 말이에요. 자 사냥을 할 때 누구를 어디에 배세하고 창 잘 쏘는 사람, 몰이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강해요. 북방민족이 싸움을 잘하고 남방 사람들은 성실은 하단 말이죠. 싸움에는 약하단 말이죠. 아까 말한 농사를 지으면 자립적이고 작업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손발을 맞춰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내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안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자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 이제 북방에
남송이 있고 북방에 금나라가 있는데 여진 쪽이 금을 만들었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계속 넓혀지잖아요. 영역이 넓혀지니까 이제 도교 연금술사, 샤먼, 불교 성녀, 점성술사, 이슬람에 기도하는 물라, 노래하는 기독교인, 유교의 궁정을의 담당관, 티베트의 점술가 10년가 쭉쭉쭉 이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 많은 정복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네. 또 처음에 무슬림하고 이 관계를 맺게 된 거는 카라키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불교 왕국이었대요. 뭐 무슬림, 불교, 기독교 다 섞여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 무슬림을 탄압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칭기스칸에게 구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이제 최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징기스칸이. 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종교의 자유랄까 이런 게 개인적 권리로서 공식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몽골 치하에서는 이때 벌써 바로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정복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카라키타이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호소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종교는 도와주겠다 된 거죠. 해방시켜주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은 정치적 자유는 제공 안 하는데 국가의 보호와 안전이랄까 종교의 자유는 제공한다는 그 네.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슬람이 나중에는 그 칭기스칸은 이슬람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할 때 또 신학적으로 막 정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슬람이 그의 종교가 아닐지라도 날마다 번영과 은총이 커지고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이슬람을 촉진시켜 주니까. 꼭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우리 이슬람을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부와 번영이 계속해서 은총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처음 이제 이게 정복이 시작되었고, 네. 그 이후로 1218년에 이제 호라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교역 협상을 시도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요? 징기스칸이 호라즘 제국에. 호라즘 제국의 샤에게 네. 보냈는데 그 500명을 보냈는데 이 호라즘에서 이 몽골 500명 대상 사절단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탈취하려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분노하겠죠. 화가 나죠. 근데 징기스칸은 바로 행동 안 해요. 다시 이제 항복할 기회를 주거든요. 너희들이 배상을 하고 네. 뭘 해라. 다시 한번 난 기회를 주겠다. 근데 틱틱거리니까 이제 원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 처음에 사절단이 죽은 시 같은 경우는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하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너무 징기스칸이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징기스칸은 반드시 먼저 기회를 줘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만약 한다면 절대 너희 종교 자유 다 보장해 준다. 네. 라는 식으로 다 그런 약속은 지킵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 종교가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쪽이 불교, 이슬람, 기독교 다 섞여 있고 이런데 이슬람을 탄압하니까 무슬림들이 나한테 당신이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회 내부의 갈등이 결국은 외부의 충돌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이게 정착민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사회 분열과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그냥 막 가족들 단위거든요. 부족 단위로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는데 네. 이 정착민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종교더라 이거죠. 요즘 지금 이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 앞으로 내가 정복할 때는 그 종교적인 경쟁 의식이나 분파 이런 걸 이용하니까 쉽게 정복은 되는데 이게 결국 내가 유지를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한 마리 낙타로 카라반 대상 이걸 꾸릴 수 없다 이거죠. 대상을 꾸리려면 낙타가 수십 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종교만으로 인류를 하늘로 유도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려면 내가 국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나는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를 부진한 게 아니라 종교를 통제하고 사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대단히 불신하고 종교적 자유는 장려해 주는데 종교적 극단주의는 발견할 때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극단주의. 내가 너희 종교보다 낫다. 우리 종교가 뛰어나다. 이러면 용서하네.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종교는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요즘 같은 때 자기 종교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있으면 다 분쇄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신은 도체인데 왜 무슬림들은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슬람들이
떠나는 거 있잖아요. 모스크에 가고 메카로 순례 떠나는 네네네. 것들. 아, 네네.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신이 다 있는데 뭐 거기 가냐. 그렇지만 금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비판하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뭡니까 이슬람이나 유태교가 동물에 이제 맥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네. 코시나 할랄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것도 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공기와 땅을 오염시킨다. 그 피가 들어가서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야만적이다. 이렇게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못하게 하진 못하게 않고. 하진 않는 거예요. 아이가 너가 관습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나는 반대야. 그리고 세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세례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동물이 마셔야 되는 귀한 물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세례할 때 아이들 다 하고 나니까 그 물에 막 기름이 둥둥둥둥 물에 기름이 이제 침례 쪽이었는데 한번 푹 빠졌다 나옵니다. 네. 네. 고등학생들 막 한참 혈기왕성합니다. 네. 한 300명 빠졌던 물이에요. 네. 털이 아이고야. 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비판을 하면서 종교를 그래도 종교를 자유를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화리즘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을 관통해서 코카수스 산맥을 아르메니아, 조지아, 남부 러시아, 인더스강, 볼가강, 뭐 드네프르강 와. 정말 이렇게 인류 역사상 막대한 규모의 원정 전쟁이 없었던 거죠. 야. 예, 그렇게 치르는데 문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식들이 결국은 너무 자식들이 세속적 욕망에 탐닉한다. 이게 너무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 아들들이 신선한 풀로 몸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소에게 잡아먹히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우리 아들이 풀로 몸을 감싸니까 소는 풀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저렇다 이거죠. 연약한 그리고 너무 천지를 모른다. 전쟁만 좋아하고 막 넓히는 거 좋아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평가를 해요. 뭐 차가타이는 둘째 아들은 무인의 기질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거만하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막 용맹을 자랑하니까 이게 안 되고. 셋째 아들 오고데이는 좀 자유롭다. 그래서 결국 후계자가 되거든요. 자비로운 사람. 그 첫째 아들 조치나 톨로이를 갖고 말하는데 전투에는 씩씩한데 너무 좀 인색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성에 안 차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결국 그게 왜냐하면 이성이랄까 영성으로 절대되지 않는 무용과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무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하고 이런 걸로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성을 그러니까 이성이랄까 영성이랄까 이런 걸로 무력과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그 어릴 시절 경험부터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의 좋은 말씀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항상 객관화시키는 게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아들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데 뭐 우리가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 아들들에게 다스리는 거예요. 창업 이런 거 이기는 것보다 이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밥을 쌀을 막 이가온 것보다 다 된 밥을 짓기가 진짜 힘든 거란다.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징기스칸은 이래 얘기하는 거죠. 리더십의 핵심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신으로 육체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강하면 몇 명밖에 못 거느린다 이거죠. 근데 너가 정신이 강하면 수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제하고 너의 정신을 장악해라. 정신을 장악하고 나면 그 육체가 어디 가겠느냐. 징기스칸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종교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사람이 좀 약간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고 할 때 제일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항상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한계가 있는 사람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이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오만에 빠지지 않으니까 절제력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징기스칸이랑 꽤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지선 씨는 딱히 뭐 종교가 있으시던가요? 저는 기독교. 기독교. 근데 교회를 잘 못 나가고. 개신교라고 하는. 네, 네, 그쪽 맞습니다. 계열.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심례나 세례 혹시 받으셨고? 저 아주 어렸을 때 네. 세례를 받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저는 뭐 종교라고 하면 그 가끔 예배당 같이 가는 데가 이제 소선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종교군요. 저에겐 종교예요. 네. 소선당 한우는
한번 먹어보면 숭배하지 않을 수가 아, 없습니다. 숭배하는군요. 네. 네, 숭배할 만한 맛이죠. 그렇습니다. 소선당 한우 아주 포장도 고급지게 고급지고 여러분께 신선하게 신선하고 냉장 상태로 배송을 딱 해드리면 배송도 빠르고. 여러분 그거를 냉장고에 두셨다가 네. 그 숙성시켜 드셔도 좋고요. 네. 아니 바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에 툭불 한우를 한번 맛있게 이제는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소선당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선 씨는 저 하늘에 대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네. 사과즙 좀 주세요. 아, 그럼 주나요? 사과즙 좀 주세요. 맛있는. 영주 은하수 사과즙 네. 드리는 김에 석류즙도 드리겠습니다. 좋다 좋다. 도라지 배즙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요즘 겨울 이제 다가올 땐 도라지 배즙 참 좋습니다. 간절기 때 정말 네, 맞아요. 맨날 감기 걸리시는 분 많잖아요. 맞습니다. 도라지즙이 얼마나 좋은데요. 말씀 많이 하는 또 직업 있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네네. 고를 때 도라지 배즙 배즙. 드시면 맞습니다. 우리 목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교 무엇이 됐든 은하수 소선당 네. 참 좋은 음식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내십시오. 네, 한 가지만 정정사항 드리면 아까 마니가 네. 많이. 네, 마니 그 위구르 문명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네. 그 마니교 마니는 바그다드 근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네. 아, 시리아는 아니고. 네. 네네. 바그다드 근처죠 뭐. 네, 그런가요? 가면 뭐. 그렇죠. 말 타고 한 이틀이면 네. 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종교적이었던 음. 칭기즈칸에게 정말 그 종교적인 또 계기가 찾아옵니다. 아주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거든요. 손자. 차가타이의 아들이었는데 네. 무투겐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바미안 계곡 있죠. 예전에 바미안 석불 네. 탈레반이 파괴. 네네네네. 아유. 그 근처에서 그 손자 무투겐이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방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못 참지.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이거 뭐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다 장악한 줄 알았더니 네. 이 갑자기 제일 아끼던 손자가 죽고 나니까 야 역시 운명이 제일 강하구나.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운명 앞에서는 아무도 장사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서 결국 이 고통을 완화하는 길은 뭘까?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완전 다 그냥 몰살이 되더라고요. 손자의 그 죽음을 보복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 사랑하는 손자의 죽음 앞에서는 또 징기스칸도 다시 또 잔인한 학살자의 면모로 또 돌아가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이게 결국 손자도 죽고 또 이제 아들들이 다 머리가 컸다고 불러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장남인 조치나 다른 아들들 야 아버지가 여기 와 집합 명령 내려도 아무도 안 와요. 이제 징기스칸 완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아유 영감님이지 뭐. 징기스칸이 그때 이제 뭐 한 50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1221년이니까 59세. 어. 59세, 65세 죽었는데 네. 59세 되니까 이제 징기스칸 입장에서 그 전부터 좀 그랬습니다만 이제 삶의 영적인 여정을 준비해야겠다. 이 사람 무슨 이상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 네네. 그런 의식 좋아하고 무슨 약목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스승과 현인을 초청해가 대화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의식이 갖고 무슨 진시황이 좋아했던 게 도교의 그 연단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 같은 거 먹고 금속 먹고 그래 나중에 안 좋아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부드럽고 이런 물건 쌀이라든지 이런 건 썩어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근데 금속은 단단하지 않느냐. 바위 이런 거. 그걸 먹으면 당신은 장노불사 안 죽는다. 그렇게 먹고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런 로직인데 징기스칸은 아주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1225년 봄 아프가니스탄 지금 카불 인근의 야영지에 네. 그 중국의 도교 그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 이지상과 함께 이제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2년 전인가 그때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내가 진짜 네네. 인생의 의미랄까 그리고 우리 제국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궁극적인 진리나 이런 근본적 원칙을 좀 도움을 달라.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참 징기스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네. 편지를 보낼 때 그러면 막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몽골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칭기스칸 이런데 그게 아니라 딱 자기 이름만 써요. 하나도 직책을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지혜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교의 그 구척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그러니까 도교의 학자 뭐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 칭기스칸을 방문하는데 예전에 우리 보면 뭐 삼전도에 치고 갈 때 삼배 고구두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없어요. 들어갈 때 그냥 약간만 몸속여갖고 약간 업하는 정도로 칭기스칸 만났을 때 그만큼 개방적이고 그만큼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이제 당시 그 서로의 대화를 기록했던 야율초제라는 사람의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대화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이거죠. 왜요? 왜냐하면 도교의 구측이라는 사람이 자꾸 내 고향에 면세 조치 취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원만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 인간의 본성과 유한한 생명 앞에서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에 할 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꾸 이제 뭐 요청을 하니까 계례계라는 일종의 요즘 지금 신용카드 같은 거 있죠. 판 같은 거 요거 판자를 하나 주거든요. 네. 이 판자가 뭐냐면요. 이 계례계를 소유하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그걸 만약 안 주면 이 뒤에 적혀져 있거든요. 이 계례계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하냐 황금 만능 신용카드 뭐 네네네. 암행어사 뭐 그거 진짜 마피인가? 자 이렇게 황금 호랑이 계례계를 얻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뭐 그렇지만 뭐 징기스칸이 이렇게 종교제도를 많이 만난 게 뭐 그런 거 그 또 조금 기대 못 미치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 적들한테 징기스칸은 종교인들에게 비밀스러운 뭔가 지식을 얻는다. 비밀스러운 능력을 얻는다. 뭔가 특별한 힘을 부여받는다. 이게 또 소문이 나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그게 권위를 주니까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실 구척이하고 이지상이라는 사람들 큰 아주 인상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했지만 일단 한번 만나고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도교가 완전히 급신장하는 거예요. 이 몽골의 판도에서. 왜냐? 간단합니다. 황제에게 연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고 이런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권력자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나의 스승이다 누가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 줄을 서고 연줄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을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징기스칸 때부터 딱 이게 도교 도사들 나오고 나서부터 도교가 그다음부터 불교고 이런 데 가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지금 징기스칸 황제가 우리를 지금 후원해줘 이래가지고 우리 구척이 스승이 황제가 다 해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구척이가 그 했던 교회 이름이 도교가 전진교로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두고 보나요,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은 뭐 그렇게 되는지 몰랐겠죠. 그걸 주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호가호위를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뭐 나도 힘들고. 그때 나이가 꽤 많았나요? 예, 60 넘어. 59세, 60세 넘어가니까. 이제 많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유학자들, 이제 야율초제라는 아주 젊은이가 아주 새로운 신흥 관료로서 잘 보필을 하니까 본래 요 나라의 왕족 출신인데 금나라 사람이었는데 몽골에 아주 신흥 관료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유학 중국의 전통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이 몽골을 결국 제국으로 만들려면 이 중국의 그 전통적인 유학적인 통치 방식을 해야지 오래 간다.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공자는 존경했는데 공자의 제자나 이런 학문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또 사실 유학 입장에서 보면 징기스칸이야말로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군주, 옹칸 배반했죠. 배신대가 죽게 했지. 이복형 형제를 죽였지. 엄마한테 대항했지. 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누구냐 형제. 형제면 자무카도 죽이고. 야, 그렇다 지금 완전히 유교적 윤리 체계에서는 이건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다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학에서는 부계를 강조하잖아요. 남자 위주잖아요. 네. 여자를 천대하는데 아니, 몽골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 다스려야 되는데 여자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징기스칸의 딸들도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딸들, 부인들, 며느리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권력에서. 그러니까 이 여성을 인정 안 하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든 징기스칸이 아프간에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갈수록 종교인들에 대한 좌절감은 더 커졌다고 하는 거죠. 말만 많고 행동을 안 한다. 종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상식을 원하는데 자꾸 깨우치면 하는데 이건 뭐 대대로 되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징기스칸의 자질감은 커졌다는 거죠. 맨날 존경하는 사람들은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 네. 나는 황제로도 지금 적극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데 대책이 필요한데 맨날 나와서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내 구조적인 방책이 필요한데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좀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징기스칸이 죽기 3년 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부르칸 칼둔에 이제 그 수원지를 둔 툴강이라는 그 강 근처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면서도 절대 이제 정복용은 이런 호칭은 하지를 마라 이거죠. 그리고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 뭐 그런 그 책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이거죠. 왜? 나는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만들지도 말고 책도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단련된 그 종교적 믿음과 실천 네. 이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편적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예언자, 하나의 책, 성서, 불경 그리고 하나의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아까 만이교의 그 유구르 문명의 영향을 좀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 만이교의 기본이 아까 그런 거거든요. 다 돈은 똑같은데 그 표현하는 것들이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본래의 가르침은 하나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우리가 이 길로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만이교의 근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성스러운 내면 영역이 있다. 네. 그러니 어떤 신학이든 깨우침의 길에 가는 어떤 신학이든 다 좋다. 도움된다. 그 대신 이것만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신앙 같은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이제 징기스칸의 생각이었던 거죠. 네. 유일한 길 이것은 없다. 그러니까 종교 근본주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보편적 제국을 세워야 되니까 각 지역 문화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사회를 조화롭게 운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 몽골이라는 큰 제국 안에 여러 나라가 있다 이거죠. 고려도 네. 있고 뭐도 있고 그 나라들이 있듯이 큰 내가 이제 그 몽골 안에 다양한 종교들, 큰 어떤 진리 안에 다양한 종교도가 있는 거다. 그거 같이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종교마다도 각각의 약점도 있고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원리랄까 교리가 아니라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자꾸 기준을 원리를 가지고 보잖아요. 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아 우리의 종교의 교리, 내가 믿고 있는 사상, 나의 뭐 좌파적 이념, 우파적 이념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거든. 정도의 문제. 그것만이 100% 모든 사상은 자기 완결적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걷어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로 싸움이 나는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정도. 그러니까 바로 징기스칸이 이걸 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원리가 아니라 기준이 돼야 될 건 정도의 차이다.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죠. 너무 과격하게 흘러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비판하되 금도를 지키자. 이게 바로 징기스칸의 이제 위대성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현대 형법 같은 경우도 네. 의도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위를 처벌하듯이 네. 뭐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굉장히 그 거친 행동을 통해서 네. 누군가에게 피해를 막심하게 끼쳤다면 그건 이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도 행위 요걸 그렇죠.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왜 이제 이렇게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체험이죠. 어린 시절에 이제 부르칸 칼둔산의 영적인 자연과의 교감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복형을 죽였고 또 의형제인 자무카도 죽였고 또 양아버지인 옹칸을 결국 죽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알잖아요. 사람은 정말 난폭하고 야만적인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다스리면 종교적 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국을 건설하면 할수록 종교와 도덕을 철저히 훈련시켜 갖고 그게 유일하게 국가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운영하는 길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종교의 힘들, 종교의 그 순화 효과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서로 싸움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에 서로가 우월하다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올바른 행동을 끌어내려면 결국은 종교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교가 중요하면 너의 종교도 중요한 그 깨달음이 징기스칸에게서는 종교적 관용으로 이어진 것이고 결국 징기스칸 사후에도 200년간 몽골 제국이 세계 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게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 교통로 그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관용의 자세가 이 진짜의 탈러런스, 톨레랑스가 네네네. 결국은 이 제국을 지탱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프랑스에서 연구를 해서 뭔가 책으로 좀 엮어냈고 거기에 또 네. 제퍼슨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징기스칸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네. 이제 종교적 관용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 그 몽골의 영역하에서 그 종교의 자유가 꽃을 피우고 그 카라코름에는 모든 종교의 그 수도자와 그 종교 시설들이 조화롭게 공존했다. 네. 자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들이 그것들을 뭐 그렇게 징기스칸의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는 못했어요. 네. 결국 뭐 여러 가지 또 도교에 대한 탄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정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뭐 이런저런 곡절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징기스칸이 지닌 그 관용과 자비론 정신은 결국 나중에 무지와 불관용의 불길의 탑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징기스칸의 삶이 이제 14세기 초에 단테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단테? 우리가 단테 예전에 할 때 단테가 그 신곡을 짓기 신곡. 전에 네. 예, 재정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인류는 원래 하나고 종교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단 한 명의 세계 통치자를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막 쓰거든요. 아. 이게 로마 교황청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지배하는 권력을 한 명의 통치자가 가져야 된다. 이게 징기스칸이거든요, 사실은. 징기스칸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이 세계가 평화롭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교회가 권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신께서 권력에 오히려 부여된 거다.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을 영감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단테가 그런 징기스칸이 영감 받은 걸 했고 여기에 영감 받은 영국의 캔터베리 그 이야기를 쓴 유명한 영어로 쓰려고 했던 제프리 초서라는 유명한 초서. 시인이 있어요. 초서. 네. 초서는 어떻게 했냐면 징기스칸을 하면서 유럽의 소인배 왕들하고 비교하면 징기스칸이야말로 진정한 대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맹세한 종교법을 끝까지 지켰다고 극찬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냐? 바로 그 로마 제국 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번이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 네네네. 그 저술가였죠. 네. 그 기번이 17세기 그 마지막 그 책을 쓸 때 스위스 가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거죠. 로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로크. 사회계약론의 로크. 네네. 로크가 1669년 캐롤라이나 주 재정 헌법에 관련된 글을 쓸 때 징기스칸에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제 그 로마 제국 세망사에 글을 써요. 마지막 권에. 그렇게 로크가 바로 징기스칸에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썼는데 그 바로 이 징기스칸 책을 썼던 잭 에더포드 교수에 따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로크는 오히려 종교적인 관용을 억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요. 근데 볼테르도 이제 종교적 관용을 다룬 거라서 그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례로 바로 몽골, 타타르를 예를 들고 그 흐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 17세기에 프랑스의 그 위군호가 종교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우리 그 여왕 마고 나오는 바르톨로메의 대학살 해가지고 막 네네네네. 그냥 위군호들 대학살 해버렸거든요. 자 그럴 때 그 종교적 박해를 경험했던 안드라 로슈 길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징기스칸의 정기에 도전한 거예요. 수복했다고. 나도 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그 위군호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도망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징기스칸 때 종교적 관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사람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징기스칸이 17세기 처음 아주 현명하고 미덕을 지닌 입법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 이후로 1710년에 프랑스 학자 페티스가 이 책을 썼거든요. 징기스칸 전기를 쓰면서 네. 징기스칸의 종교법을 이렇게 넣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18세기 북아메리카에 영향을 준 거죠. 자 당시에 또 물론 볼테르가 중국에 고아해가지고 징기스칸을 엄청나게 잔인한 학살적으로 그리는 희곡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기스칸하면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엄청 많이 또 유행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또 좋고 한쪽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바로 그 이 지금 말씀드린 페티스의 징기스칸 전기를 그 유명한 워싱턴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부인이 그 책을 사가지고 보라고도 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서구에 남아 있고 또 그 프랭클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벤자민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네네네. 프랭클린도 그 책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막 광고를 했고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독립선언을 작성한 제퍼슨이 딱 생각을 해본 거죠. 제퍼슨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볼테르가 쓴 중국 고아 이런 희곡은 신경 쓰지 말고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징기스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항상 그 제퍼슨도 모든 종교는 일부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것들 중 그러니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제퍼슨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종교의 자유, 관용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 진짜 현실적인 모델 사례가 찾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의 사례보다 뛰어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국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유럽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국가 체제 모델을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고민한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낼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역사의 사례가 있어야 되지 현실의 사례. 네. 그래서 바로 그 딱 징기스칸의 법률이 적합한 모델로 제공됐다는 거죠. 그 뭐 패티스의 전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징기스칸의 그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딱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냐면 네. 징기스칸은 자신의 종파가 아닌 사람들에게 처벌이나 박해를 가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렇게 패티스의 전기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퍼슨이 그 1776년 독립선언문 그 작업에 착수해가지고 1786년에 버지니아 식민의회 법 제정이 되는 것들, 바로 그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들을 쓰는데 한 10년 걸려서 쓴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연방헌법 수정 1조가 됐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누구도 종교적 의견이나 신앙으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종교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신을 탐구하려고 하는 징기스칸의 그 포괄적이고 강범한 구도의 정신이 나중에 미국 헌법 수정 1조로 편입되었고 지금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근본주의가 부상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 바로 징기스칸의 법률에서 드러나는 이 관용의 정신이 이걸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에 주어진 과제다라고 잭 웨드포드 교수는 단언하고 있는 거죠. 이야. 네, 오히려. 그래요. 이 관용의 힘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 통합이죠. 뭐 관용의 힘. 네. 관용의 가장 큰 힘이 저는 이제 통합인 것 같은데. 예,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징기스칸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힘을 먼 훗날까지 과시하고 싶으면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철학을 강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베푼 거 아니지 이렇게 포용하면서 약간 더 오래 남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한 거라고 네, 이제 봐야 네. 되겠죠. 아, 네. 파악을 한 거군요. 내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지배했을 때 이거는 뭐 10년, 20년, 30년은 가능할지 몰라도 100년, 200년은 갈 수 네. 없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나 이런 건 뭐 충분히 인정하고 대신 내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만 인정받는 이렇게 가면 제국을 경영하는 그렇습니다. 데는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왕국에 살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징기스칸한테 빨리 와서 저놈들 다 죽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징기스칸이 너무 놀랬겠죠.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종교와 이념이 다르다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형제, 같은 동포들을 서로 죽고 죽이게 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러면 내가 제국을 만들어 놔서 이 종교가 지금은 이 종교의 분파와 서로 분열이 내 승리의 원동력이 됐지만 내가 제국을 건설하면 바로 이 종교가 내 제국을 갉아먹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서로 공존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무너진다라고 봤던 거겠죠. 야, 처음에 정복님이 이 얘기했을 때 전 좀 약간 웃겼거든요. 미국의 건국에 징기스칸이 영향을 줬다. 나 이게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해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징기스칸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위기 시대일수록 막 징기스칸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단호한 리더십 하는데 문제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징기스칸 호소력이 있거든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징기스칸의 관용을 보라이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징기스칸처럼 우리는 강력하게 막 다 없애버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 참 아이러니한데 근데 이제 네. 사실 좀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에는 금교였거든요. 몽골에서. 네, 사실 몽골이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예요. 몽골이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청나라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청나라 망하고 신혁명 거치면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좌절되고 결국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러시아 다음에요? 예, 1924년에 출발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는 소련이 싫잖아요. 예전에 아까 말한 조치가 오고
그 아들 바투가 와갖고 몇백 년을 네, 완전히 네, 네. 자기들 타타르의 그 멍에 아래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금지어 대상이었고 소련이 이제 그 90년 해체된 이후로 네. 징기스칸 이름이 이제 연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참 이제 사실 거의 한 80년간은 다 숨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왜 무슨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한참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징기스칸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게 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뭐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고 무조건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징기스칸 네. 리더십, 징기스칸식 아. 뭐 전략을 잠깐 있었었어요. 뭐 했죠. 네. 네, 요건 다시 한번 저희가 네네. 곱씹어볼 부분이 특히나 뭐 요즘 현대 지금 이른바 뭐 제국을 꿈꾸는 혹은 네. 제국을 경영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갈등도 좀 심해지고 있고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뭐 침공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진짜 오래가는 나라를 만들려면 혹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싶으면 네네. 자기 거를 관철시키고 남이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이야말로.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떻든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할 준비와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나만이 맞다. 나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나의 원리만을 강조하면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공존의 그리고 그 화해 이상을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결국 징기스칸 이후에 그 이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몽골은 멸망하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고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 징기스칸의 이상은 결국 이 세상을 이 짧은 세상이다 이거죠. 이 타락하고 짐승 같고 짧고 더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길고 아름답고 인간다운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징기스칸의 평생의 과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의외의 고민이네 진짜. 네네. 네. 저는 이제 징기스칸이 어쩌다 그렇게 잔인하게 됐을까. 네. 이런 얘기가 오늘 줄을 이룰 줄 알았는데 저도요. 완전 반대. 네. 반전 매력이 있는 네. 징기스칸. 물론 이제 또 다른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다 역사적으로 네. 또 팩트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징기스칸 네. 신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 이 책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또 이 책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향기로운 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차 있죠. 네. 초이차라고. 초이차 광고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유 초이차. 영상에서 향이 느껴지네요.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하여튼 초이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 저녁에는 차. 요렇게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모닝 커피, 저녁 차. 그렇구나. 네. 네네네. 모닝 커피는 당연히 또 1kg 커피 1kg 커피입니다.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1kg 커피 앱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또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 칭기스칸 이 남자 깡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비도 갑니까? 네, 비의 깡입니다. 와, 그 노래 한참 한 1, 2년 전쯤에 왜 엄청 유행했었는데 네네. 그죠? 네, 1일 1강. 저는 그러면 친구여 한번 가겠습니다. 친구요? 네. 네. 칭기스칸. 친구요. 네. 조금 무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았습니다. 조용필의 친구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뭐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Blowing in the Wind. 네. 나좀 이렇게 팝송 갈 걸겠다. 팝송으로 갈까요? 팝송 한번 다시 갈까요, 저는? 네. 네. 저는 그럼 더스트 인 더 윈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 바람 앞에 원지예요. 네. 그럼 저도 팝송으로 갈까요? 뭐죠? 위대한 쇼맨이라는 쇼맨이라는 영화의 네, 네. OST인데 This Is Me인가? This is me. 네, 그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바넘을 아마 예. 그죠? 베넘. 네. 예. 네, 영화와 네. 고 쇼맨 네. 위대한 쇼맨 네 OST 하여튼 뭐 여러 노래 중에 네. 제작진이 잘 선택해서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